어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의 원인이 뭔지 한국전력이 오늘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전은 정전으로 피해를 본 곳은 현장을 확인한 뒤에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환 기자. 대형마트 의무 휴일이었던 어제 대목을 기대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은 갑작스런 정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생선과 육류 등 신선식품을 파는 상인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어제 계속 이렇게 아마 이 수족관을 생물을 취급하는 집들은 거의 같은 상황일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더 오래됐다면 진짜 다 죽어서 한 5분, 10분만 되더라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고기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포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까지 한국전력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400여 건. 다행히 20여 분 만에 전력 공급이 재개돼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전은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약관에 따라 모두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전 사고는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영서변전소 내 차단기가 고장나면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고장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5년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아주 노후화됐다고 얘기하기도 힘들고요. 40년까지 다 가지고 쓰거든요. 지난 2011년 12월에도 울산공단에서 변전소 이상으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는데 당시에는 노후 부품을 재사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한여름 전력 수요 성수기를 앞두고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전은 주요 변전 설비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정전 사고가 작업자들의 실수 때문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2시간 동안 정전이 이어지면서 15만 세대 넘는 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한국전력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6일 울산 시내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신호등이 꺼져 큰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아파트와 빌딩의 엘리베이터도 멈춰섰습니다. 마트와 식당들은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 뭐 나가고 카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 돈도 못 받고 그냥 손님한테 그냥 보냈죠. 정전 사태는 오후 3시 37분부터 2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 피해를 입은 가구는 15만 5천여 세대로 2017년 수도권 20만여 세대 정전 사고 이후 6년 만에 최악의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정부가 조사반을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변전소의 전력 설비 보호 장치, 즉 가스 절연 대폐 장치를 보수하던 작업자들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업 구간 외에는 절연 가스가 새지 않도록 밸브를 닫아야 하는데 밸브가 열린 줄 모르고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GIS 내부의 전기의 흐름을 막아주는 절연 가스가 빠지면서 전기가 통해서 GIS가 파괴된 고장입니다. 조사반은 작업 절차 미준수, 관리 미흡 등에 따른 인재로 결론 내렸습니다. 접수된 피해액은 1억 8천만 원으로 한국전력은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 대상으로 확정된 148건에 대해서 이제 손해 사정이 진행 중에 있고요. 5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것입니다. 아울러 송배전 설비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10년간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밤사이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변압기가 늘어난 전력 사용량을 견디지 못한 건데 복구에 시간도 걸리고 폭염과 열대야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주민들의 불편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곳곳에 불이 꺼졌고 전기 분전함이 열려 있습니다. 평소처럼 이제 에어컨 틀고 지내다가 이제 전기가 다 나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만 나간 줄 알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다 나갔다고 전구가.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가 정전됐습니다.
전기는 20여 분 만에 다시 공급됐지만 냉장고와 에어컨 등 전자제품이 모두 작동을 멈추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성남시와 부천 아파트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정전 시간이 더 길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도 정전으로 580세대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전에 엘리베이터에 탔던 주민 6명이 갇혀 119 구조대가 구조했습니다. 한전은 열대야로 전력 사용이 늘었고 변압기를 교체해야 하는 만큼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대는 아직 전기를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이상 등하고 이제 그 엘리베이터 쪽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수도권은 한밤 기온도 30도에 이르는 초열대야 현상이 며칠 이어질 전망이어서 정전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이렇게 더운 날 많은 가정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동시에 틀어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갑작스럽게 정전이 올 수 있습니다. 밤새 전국 곳곳에서 이 전기가 끊기면서 에어컨 바람 쐬려고 주차장 차로 도망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는 안희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화곡동 일대 정전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 반쯤. 아파트 단지 약 280세대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더워가지고 지금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예요. 관리사무소 전화가 전혀 안 되고. 밤새 긴급 복구에 나선 한국전력 측은 아파트 자체 설비에 이상이 생겼다고 밝혔는데 여름철 전기 사용량 폭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아파트에서도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30분 만에 재개되면서 폭염 속 불편이 이어졌고 101동에서 106동까지 정전되었습니다. 세대에서는 전기 제품 코드를 전부 뽑아주십시오. 전력 사용량을 자제해 주십시오. 저녁 8시쯤 충북 청주시 주민들 역시 정전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3시 반쯤 이제 정상이 됐다가 다시 이제 전기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간 거죠. 하나에서 그냥 에어컨 틀고. 시뻘건 불길이 검정색 차량을 집어삼켰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장수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붙었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수습 과정에서 퇴근길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노후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밤 10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3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은 탓에 주민들이 얼음과 아이스박스를 동원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 버스 정류장에서는 분무기로 뿌리는 듯 미세한 물방울이 뿜어져 나옵니다. 횡단보도와 민도에는 커다란 그늘막을 쳤습니다.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5분 정도 걸었어요. 진짜 땀이 비처럼 쏟아지고 그냥 이제 찜통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은 35.1도까지 올랐습니다. 선풍기라도 틀어야 겨우 버틸 수 있는 날씨인데 어째 작동이 안 됩니다. 시원한 물 마시려 해도 냉장고 정수기가 꺼졌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대구 범어동 아파트 단지 4곳과 일대 주택이 정전됐습니다. 다른 곳은 1시간 20분 만에 복구가 됐는데 아파트 단지 한 곳은 이틀째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화장실은 대낮인데도 암흑입니다. 이렇게 핸드폰 불빛을 켜야 겨우 화장실을 쓸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선풍기 에어컨 다 안 되고 거의 자다 깨다 이렇게. 당장 냉장고와 음식이 걱정입니다. 부랴부랴 아이스박스와 얼음을 공수해 음식들을 담습니다. 오늘도 잠 못 이룰까 급히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대구가 잠이 오겠나? 어렵다 근데. 저도 딴 데가 이직 일단 빼하나요? 고장난 아파트 내부 전기 설비를 고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다음 주에도 전기 없이는 못 버틸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라
한전은 우선 임시로 전기를 쓸 수 있게 조치를 해줬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폭염으로 안 그래도 힘든데 아파트에 정전이 잇따르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래된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7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덩달아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가족이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일가족 아이까지 세 식구가 한참 119 출동해가지고 구조해가지고서는 나오는데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폭염경보 속 전력 소비 급증으로 30년 가까이 된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변압기는 언제 설치한 거예요? 28년 정도 된 거예요? 어제 일부가 복구됐지만 이번엔 전기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방송에서 지금 복구됐습니다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화재가 났다고 방송 나왔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정전됐습니다. 역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상황, 1,700여 세대 주민이 맨몸으로 열대야를 견뎌야 했습니다. 죽겠더라고 죽겠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화나더라고요. 진짜 더우니까. 수건 이제 물에 짜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걸기도 하고. 전의 원인은 마찬가지로 노후 변압기였습니다. 지금보다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았던 20, 30년 전에 설치된 변압기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겁니다. 에어컨이나 아니면 인덕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노후 설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용량 증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 비율이 전체의 70%에 육박하는 걸로 집계되는데 한전은 15년 넘는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았냐라고 여쭤봤다면 네, 이렇게 전력 위기 상황이 이어지는 이유, 바로 블랙아웃, 대정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그런데 이 순환정전으로 전기가 끊겨서 피해가 나도 배상받기 힘들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멈춰버린 승강기 문을 열기 위해 119 구조대원들이 안간힘을 씁니다. 한참을 지나 구조된 시민은 잔뜩 겁을 먹은 아이부터 달랩니다. 신호등이 별안간 꺼지면서 도심 한복판은 아비규환이 돼버렸고 식당과 상점들은 하루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저 안에서로서 살아야 다만한 건 저희 88살인데 저 조그만 데는 다 못 쓰게 된다고요. 지난 2011년 9월 전력이 모자라 갑자기 순환 정전에 들어가면서 도심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정전 사태로 A씨가 운영하던 제조업체도 15분 동안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순식간에 불량품 수억 원어치가 생기자 A씨는 피해를 보상하라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역별로 단전을 하지 않았다면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한국전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식장을 운영하던 B씨 역시 철갑상어 3천여 마리가 죽었다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염이라든가 지나친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급격한 정전이 있을 경우에 이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올해 역시 예년과 다를 게 없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피해가 일어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요즘 자주 발생하는 폭염 피해 중에 하나는 정전 사고입니다. 주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밤 9시를 넘은 시각 30분 넘게 정전 사태가 계속됐습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여름밤 300여 가구 주민들이 찜통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한전이 긴급 출동해 아파트 단지 내 전기 공급을 복구했습니다. 세대마다 전기 쓰는 양이 다르잖아요. 어느 한쪽이 많거나 어느 한쪽이 적으면은 불평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동작하지 않았을까라고도 판단이 돼요. 계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이번 달 광주 전남 지역에서 12건의 아파트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긴급 점검반을 꾸려 공동주택 전기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하거나 용량이 달리는 설비가 여름철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 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전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자재 비용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kW당 16,000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전력 예비율은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면서 두 자릿수를 회복해 다소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전력 사용 쏠림 현상으로 인한 노후 아파트 정전 사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제발 간판 없는 베개 한 번만이라도 써봐주세요. 정말. 베개 안에 국내 최초로 알파카.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내려지면 정전 피해도 잇따릅니다. 하루 사이 접수된 정전 피해만 10,000건이 넘는데 당분간 비가 계속 쏟아진다고 예보된 만큼 정전 사고에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강남역 한복판 3층 건물부터 거리 전체가 마치 화려한 조명을 켜놓은 것처럼 깜빡입니다.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과 서초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는데 하루 사이 정전 피해만 1만 호가 넘습니다. 한전은 수백, 수천 가구 아파트도 이루로 치는 만큼 실제 정전 피해 가구는 수만에서 수십만 곳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에 전기 설비가 있는 지하층이 물에 잠기거나 전기줄 같은 선로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복구만큼이나 정전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정전 땐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고 우리 집만 불이 나간 건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나 동네 전체가 문제가 생긴 건지 살펴야 합니다. 물론 손전등이나 음료,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승강기 갓짐 사고 때는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데 억지로 문을 여는 것 같은 탈출 시도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확인한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등 무리한 이동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과전류가 흘려서 정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딘가에 과전류가 됐다는 얘기는 어디에 이제 전기가 흐르는 분에 운전이 돼서 감전될 수 있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요.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과전류로 인한 가전제품 손상을 막기 위해 플러그는 시간을 두고 차례로 꽂아야 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정전 사고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어젯밤 1,600가구가 정전된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는 자체 전기 공급 시설을 20년 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력 사용량이 늘수록 오래된 차단기 작동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불빛 하나 없이 캄캄합니다. 어젯밤 9시 35분쯤 1,600여 가구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어젯밤 창원의 최저기온은 25.2도로 열대야였습니다. 돌잡이 아이를 키우며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도 갑작스런 정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픽 소리 나면서 확 나갔어요. 집에 아기는 더워가지고 이제 계속 뒤척이고 무선 송풍기 이제 그 충전해 놓은 걸로 아기만 쐬고. 1,600여 가구 가운데 1,300가구는 40분 만에 복구됐지만 420여 가구는 3시간 가까이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차단기 노후로 인하여 전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단지 전체 정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6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도 정전 4시간여 만에 복구되면서 15개도 1,5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워서 못 자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가 싶었더니 전기가 나와서 안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냉장고도 지금 몇 시간째 지금 계속 지금 꺼지는 상태잖아요. 두 아파트 모두 정전 원인은 자체 전기 공급 시설의 차단기와 계량기 탓입니다. 이들 아파트는 각각 1992년과 1997년 건축 당시 설치한 전기 공급 설비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후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특히 여름철에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 때 열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 열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전체 정전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차단기 등 전기 설비의 통상 사용 기한을 20년으로 보지만 별다른 규정이나 지침 없이 공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전기 사용이 늘면서 밤사이 수도권 곳곳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선 정전으로 주민 6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한소희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이 아파트 890여 세대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 6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입주민들은 찌통 같은 무더위 속에 1시간 반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고층에 살아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다른 데 나가서 자려고 한전 측은 외부 접촉에 의해 전기 공급에 이상이 생긴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부천 상동에선 상가 40곳에 전기 공급이 끊겨 편의점 냉장고 전원이 꺼지는 등 상인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선 지난달 말 한 차례 정전 피해를 겪었던 1,7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또다시 1시간 가까이 끊겼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근처 GTX 공사 현장에 있던 1톤 화물차가 인근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해 행인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차량엔 운전자가 없었던 걸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주차 브레이크가 풀린 건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제 저녁 구청, 지역 상인회 등과 함께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신림동 식당가를 순찰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이후 신림역을 중심으로 순찰차 4대를 배치하고 기동대를 배치해 순찰과 검문 검색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선풍기도 에어컨도 틀 수 없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3,000세대가 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단지입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전력 공급은 완전히 복구됐지만 승강기 4대가 갑자기 멈춰 탑승객들이 갇히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집에 있던 주민들도 푹푹 찌는 휴일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무슨 냉장고에서 특별히 뭐가 있고 다 있고. 너무 더운데 선풍기도 안 틀려서 너무 더웠고 목도 마른데 물도 못 마셔서 너무 불편했어요. 한국전력은 변전소에 이물질이 유입되면서 설비가 고장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서울 암사동 주택가에도 50분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 980세대가 한낮 무더위를 고스란히 견뎌야 했습니다. 한전은 이삿짐센터 차량이 전신주 고압선을 건드리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최근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낡은 변압기 등 아파트 자체 설비가 전기 수요를 버티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더위에 지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하나둘씩 주민들이 몰리더니 얼음 덩어리를 집어듭니다. 한여름 정전에 아파트 전체가 찐통으로 변하면서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얼음입니다. 정전이 난 아파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승강기 작동도 멈추면서 경비실 앞에는 이렇게 택배 기사들이 들고 간 택배 꾸러미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 오듯이 떨어지는 땀을 닦으며 힘겹게 계단을 오릅니다. 층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13층까지 더운데 힘들지 않으세요? 좀 힘들죠. 집안은 그야말로 펄펄 끓는 가마솥입니다. 냉장고 음식도 그새 쉬어버렸고 연신 부채질을 해봐도 숨통을 조이는 열기는 가실 줄 모릅니다. 반나절 넘게 이어진 정전에 잠까지 설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잘 못 잤지. 너무 더우니까. 참으로 불도 없는데 그냥 들어가서 컴컴한 데 들어가서 샤워하고 그랬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찜통 더위가 절정인 한낮 강남 아파트도 대규모 정전으로 비상입니다. 컴컴한 부엌에 전등 하나 들어오지 않고 선풍기 버튼을 눌러봐도 꼼짝도 않습니다. 견디다 못한 시민들은 집 밖 그늘막으로 뛰쳐나와 더위를 달래봅니다. 한 40도 이상 가게 안에서는 그래서 내가 밖으로 나왔지. 집보도 화장이 훨씬 좋아. 이 같은 대규모 정전 사태는 대부분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량이 적은 낡은 변압기 등 아파트 자체 설비가 치솟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이달에만 벌써 전국 아파트 단지 50여 곳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최대 전력 수요도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99% 원래 다 아파트 쪽의 설비로 해서 정전이 되고 있고요. 올여름 폭염지세가 꺾일 줄 모르고 이어진 가운데 무방비 상태에 놓인 모두 아파트의 전력 대기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YTN 서정입니다. 9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엄마. 2년 전 엄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갑자기 걷다 보니까 서울 강남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 여성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법적인 맹점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간 화장실에 대한 방범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서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피해 여성에 대한 추모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온라인 여성 모임이 대전 도시철도 시청역 출구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가 자진 철거한 뒤에도 헌화와 추모글 게시가 이어졌습니다. 열악한 화장실이 위치한 건물일수록 방범 상태도 허술합니다. CCTV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지은 지 오래된 원도심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술김에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술집 같은 데 가서 화장실 혼자 갈 때는 좀 무서워가지고 친구들 다 같이 데리고 가는 편이에요. 대전시가 유원지나 공원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 425곳에 대해 조명 상태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을 뿐 자치단체나 경찰 차원의 민간 건물 화장실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일반 상가 화장실은 남녀 분리를 강제할 수 없는 법적인 맹점도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은 조금 상황이 틀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가 민간 건물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바꿔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너무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여성들이 일상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건 많은 정책이든 영역에서 호소를 했는데 이제서야 뒤늦게 이제 화장실의 공중화장실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과 불편, 불쾌함을 견디며 공용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공용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틈이 차츰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가 칸막이 아랫부분 빈틈을 5mm 이내로 줄이기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21일부터 새롭게 만드는 공용 화장실에 적용됩니다. 윗부분은 환기 문제 때문에 천장에서 30cm 이상의 공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없던 기준을 정한 이유 바로 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때문입니다. 이 휴대전화 두께가 보통 7mm 이상인 걸 고려해서 아예 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화장실 칸막이 아래를 통한 불법 촬영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부지기수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서울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숨어있다는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불법 촬영을 하다 들킨 겁니다.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만 해왔지 막상 진짜 고개를 숙였는데 카메라가 있는 걸 보니까 그거는 되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좀 정신과 병원도 지금 2번 정도 다녀왔고. 그래서 내가 남자가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잡았다는 얘기까지는 들리는 것 같았고. 체포된 남성은 30대 영어 강사로 200차례 넘게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엔 경기 고양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한 20대 남성이 여성을 따라 들어가 불법 촬영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대 여자 화장실에선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모두 32차례 불법 촬영한 의대생도 있었습니다. 공용 화장실이 불법 촬영 범죄에 온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6명꼴로 화장실 칸막이 빈틈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이 꼭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만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이 적발된 것만 28,000여 건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촬영기기 규제와 단속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2021년 방학을 맞아 친구 집에서 지내던 20대 대학생 A씨가 화장실에서 차키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 친구의 아버지가 몰래 설치한 불법 카메라였습니다. 차키가 여기에 왜 있을까? 혹시나 물이 튈까봐 저는 그 걱정되는 마음에 그거를 뒤에 넣어놨어요. 진짜 세상이 진짜 미친 것 같다. 이거는 이렇게 차키 모양 몰래 카메라가 진짜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이 세상에. 실제로 전자상가에선 차키뿐 아니라 시계, USB, 안경, 텀블러 등의 초소형 카메라를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있을만이나 이제 어디 이제 숨겨서 들어가는 방법도 괜찮아요. 잠재력을 내시면 여기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거기 다 있어요. 불법 촬영에 악용될 수 있는 카메라의 제조, 판매, 소지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력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분에 한 통씩 팔리는 술배 영양제, 이렇게 대상까지 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져 2달째 의식불명 상태이던 여고생이 끝내 숨졌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7일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19살 A양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 7월 29일 부산 수영구의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정화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화장실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병원 측은 가스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화장실 내부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가스가 있었습니다. 자, 부산의 한 해수욕장 인근 해센터 지하 공중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은 현재 열흘 넘게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황.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지난달 29일 부산의 한 공중 화장실입니다.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남성은 축 늘어져 있는 한 여성을 끌고 나오더니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데요. 곧바로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이어서 응급처치에 들어갑니다. 학생이 화장실 바닥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상태로 친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고 저희 구급대원이 재차 의식, 호흡, 맥박 확인한 바 심정신의 상태에 확인되어서 하지만 여성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오늘까지 열흘 넘게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뇌 전체가 다 뿌옇게 되어 있어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씀하시고요. 폐에도 기흉이 와가지고 바라는 건 진짜 정말 안 합니다. 애가 눈이라도 뜨고 그냥 막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건강을 조금만 회복만 했으면.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건 19살 여고생 A양입니다. 왜 다른 것도 아니고 광안리 여름바다에서 누구나 다 쓰는 공중화장실에서 그런 일을 당했어. 너무 억울하고 지금 너무 이해해서. A양이 의식을 잃은 화장실은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의 헬스센터 건물의 지하에 있습니다. 바깥에서 한 20분 정도 기다리다가 뭐 문제가 생겼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A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는데요. 자, 그런데 따라 들어간 친구도 순간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발견하자마자 자신도 기절을 하고 한번 긴급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정신 차리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공호흡을 딱 하려는 순간에 입에서 가스 냄새가 훅 올라왔대요. 자기도 또 한 번 기절을 하고. 건강했던 여고생이 갑자기 화장실에서 의식불명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원에서도 저 나이에 심정지가 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같이 갔던 애는 가스 냄새가 이렇게 쾌쾌한 냄새가 확 오면서 자기도 기절을 했다니까. 자, 문제의 화장실에서 났다는 이 냄새 확인을 위해서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맞춰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화장실 입구 측에 세면대가 하나 있고 세면대 바로 밑에 집경 한 5cm 정도의 물 빠지는 배수구가 있었어요. 그 배수구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이제 그 코로 감지를 했고 이 냄새 정체는 다름 아닌 황화수소. 무색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한 악취를 동반하는 유해가스입니다. 화수소는 100ppm 이상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공결과 1000ppm 이상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치의 무려 6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고농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미식급, 오심, 구토, 폐부종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노출되고 나면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호흡기계를 바로 작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11월이죠. 한 폐수 처리업체에서 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바로 황화수소였습니다. 하지만 공장도 아닌 폐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어떻게 이런 황화수소가 새어 나왔을까요? 화장실 바로 아래에 오수 처리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물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설거지라든지 여러 가지 물들은 다량의 유기물 함유하고 있거든요. 문제의 A양이 쓰러진 시간대는 오수 처리장 탱크에 공기를 불어넣는 공기 공급 장치가 작동하는 시간. 공기가 들어가면서 탱크 안에 있던 황화수소가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화장실 안에 이렇게 환풍기가 있었지만 황화수소 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기장치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화장실 들어가면 발생문에서 바로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흡기를 거쳐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이 해당 건물에서 나는 악취는 주변 상인들에게 민원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냄새는 오래됐죠. 화장실 있잖아요. 정화조 냄새, 그런 냄새. 냄새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좀 조치를 좀 해줬으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알겠다 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문제 화장실은 지자체가 건물주와 사용 계약을 맺고 지난 20여 년간 공중 화장실로 이용을 해온 상황. 하지만 오수처리나 배기장치 등에 대한 시설 점검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하는 내용이 화장실 상태라든지 칸막이 잠금 상태라든지 이런 걸 점검해갖고 환경 점검 규정에서 300분 이상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A양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의 위험천만한 사고, 과연 누구의 책임이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누가 사과를 해야 할까요? 고생이 열흘 넘게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고농도 가스에 질식한 겁니다. 무슨 화학공장 같은 곳을 방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공중 화장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황당한데요.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부산의 한 공중 화장실입니다.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남성은 축 늘어져 있는 한 여성을 끌고 나오더니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데요. 곧바로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이어서 응급처치에 들어갑니다. 학생이 화장실 바닥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상태로 친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고 저희 구급대원이 재차 의식, 호흡, 맥박 확인한 바 심정지 상태에 확인되어서 하지만 여성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오늘까지 열흘 넘게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뇌 전체가 다 뿌옇게 되어 있어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씀하시고요. 폐에도 기흉이 나가지고 뭐 바라는 건 진짜 정말 안 합니다. 애가 눈이라도 뜨고 그냥 막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건강을 조금만 회복만 했으면.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건 19살 여고생 A양입니다. 왜 다른 것도 아니고 강원리 여름바다에서 누구나 다 쓰는 공중 화장실에서 그런 일을 당했어. 너무 억울하고 지금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요. A양이 의식을 잃은 화장실은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의 회센터 건물의 지하에 있습니다. 바깥에서 한 20분 정도 기다리다가 뭐 문제가 생겼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된 겁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A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는데요. 자, 그런데 따라 들어간 친구도 순간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발견하자마자 자신도 기절을 하고 한번 긴급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정신 차리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공호흡을 딱 하려는 순간에 입에서 가스 냄새가 훅 올라왔대요. 자기도 또 한 번 기절을 하고. 건강했던 여고생이 갑자기 화장실에서 의식불명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원에서도 저 나이에 심정지가 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같이 갔던 애는 가스 냄새가 이렇게 쾌쾌한 냄새가 확 오면서 자기도 기절을 했다니까. 자, 문제의 화장실에서 났다는 이 냄새 확인을 위해서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맞춰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화장실 입구 측에 그 세면대가 하나 있고 세면대 바로 밑에 직경한 5cm 정도의 물 빠지는 배수구가 있었어요. 그 배수구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에 이제 그 코로 감지를 했고 이 냄새 정체는 다름 아닌 황화수소. 무색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한 악취를 동반하는 유해가스입니다. 황화수소는 100ppm 이상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본 결과 1000ppm 이상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치의 무려 6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고농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미식급, 오심, 구토, 폐부종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노출되고 나면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호흡기계를 바로 작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11월이죠. 한 폐수 처리 업체에서 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바로 황화수소였습니다. 하지만 공장도 아닌 회센터 공중 화장실에서 어떻게
이런 황화수소가 새어 나왔을까요? 화장실 바로 아래에 오수 처리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물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그 설거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물들은 다량의 유기물 함유하고 있거든요. 문제 A양이 쓰러진 시간대는 오수 처리장 탱크에 공기를 불어넣는 공기 공급 장치가 작동하는 시간. 공기가 들어가면서 탱크 안에 있던 황화수소가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화장실 안에 이렇게 환풍기가 있었지만 황화수소 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기장도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화장실 들어가면 발생원에서 바로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흡기를 거쳐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이 해당 건물에서 나는 악취는 주변 상인들에게 민원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오래됐죠. 화장실 있잖아요. 그 종아도 냄새. 그런 냄새. 냄새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좀 조치를 좀 해줄 줄만 안 되겠냐고 했는데 알겠다 하면서도 그 서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그래도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문제 화장실은 지자체가 건물주와 사용 계약을 맺고 지난 20여 년간 공중 화장실로 이용을 해온 상황. 하지만 오수 처리나 배기장치 등에 대한 시설 점검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하는 내용이 화장실 상태라든지 칸막이 잠금 상태라든지 이런 걸 점검해갖고 환경 점검 규정에 300분 이상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A양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의 위험천만한 사고, 과연 누구의 책임이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누가 사과를 해야 할까요? 여수 국가산단에 입주한 업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이 업체에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은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남녀 공용이었고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모 협력업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휴지 보관대 아래에 숨어있던 카메라를 여직원이 발견해 회사에 알린 겁니다. 문제가 공론화되자 업체 남직원 39살 A씨가 자신이 설치했다며 자백했고 경찰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앞에서 울고 있어요. 이렇게 여리여리 해갖고 도저히 회사 가기가 그렇다 하고 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아니다. 경찰서로 가자. 그러고 이제 경찰서를 데려가고 진술을 시켰어요. 만에 하나.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유포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당 업체 여직원은 단 2명. 범행이 일어난 화장실은 성별이 분리되지 않아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습니다. 이도 모자라 업체는 법정 의무 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은 팀장 직원이 불법 촬영의 증거인 해당 카메라를 없애버리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제일 먼저 없애라 그랬다고. 예를 들어 회사에 좀 뭐랄까 피해가 가고 겁이 나서 그냥 없애라고 그렇게 말을 표현을 했다 그러더라고. 업체 측은 달리 할 말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카메라가 발견되니까 아니 안 한다니까. 담당 안 한다고 팀장님이 이제 카메라는 버려라,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일당으로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전국의 불법 촬영 범죄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전남 지역 발생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의 한 대형병원 탈의실에서도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지역 내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0대 투자. 내 돈 아껴서 하는 건데 투자에 대충이 어딨어. 할 거면 제대로 키움. 20대의 투자를 시작부터 키움. 키움증권. 레디 키움. 키움.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부산에 있는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노동자 한 명이 질식해 숨지고 한 명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발견된 화장실뿐 아니라 주변 하수관로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입니다. 부산 사구의 한 조선소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1층 화장실에서 남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48살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화장실 황화수소 암모니아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27살 B씨는 한때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습니다. 한 분은 저희 경비원이 발견을 하고 밖으로 보내신 상황이었고 저희 구급대원이 현장 도착해서 그 두 분을 다 밖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CPR을 바로 발견 1시간 이내 측정 결과 모두 기준치를 뛰어넘는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 검출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화장실 안에 양변기 쪽에서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 화장실에 들어갔는지 언제 쓰러졌는지를 경찰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 화장실 냄새가 역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두 사람 모두 조선소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과 환경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 화장실뿐 아니라 주변 화수관로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19년 7월 광안리의 모 회센터 화장실에서 여고생이 황화수소에 질식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내 중견 철강 회사인 세아베스트에서 근무하던 36살 노동자가 3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그의 부모와 가족들이 이 죽음을 세상에 알려달라면서 저희 MBC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정규직이 됐고 승진까지 앞두고 있었던 그는 자신이 왜 죽음으로까지 내몰렸는지 25분 분량의 영상과 마지막 글을 남겼는데요. 여기엔 상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당했던 성추행과 괴롭힘의 구체적인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김수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울에 발을 담그고 있는 9명의 남성, 2명만 옷을 입었고 나머지는 발가벗은 채 가랑이만 손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세아베스트 군산공장 제강팀 동료들의 야유회 사진. 당시에 입사 2달 된 막내 유모 씨는 다른 사원들 뒤에서 어깨를 웅크린 채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난 2018년 11월 25일 유 씨는 금강 하구의 한 공터,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운전석에서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만지는 순간 아 이거 진짜 잘못됐구나 딱 생각이 들면서 공장 앞 자취방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다음 연락이 끊긴 지 3일 만이었습니다.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에는 마지막 순간 촬영한 25분 분량의 영상과 그이는 그리란 제목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입사 초기 야유회 사진 가장 왼쪽, 옷을 입은 채 모자를 거꾸로 쓴
반장급 지모 씨. 유 씨는 단체 나체 사진을 두고 지 씨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진이라며 회사 PC에 더 있을 테니 낱낱이 조사해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유 씨는 입사한 직후부터 지 씨가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지목했습니다. 지 씨가 입사한 달에 문신이 있냐고 물어봤다. 팬티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보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 찍히기 싫어서 이야기를 못했다. 한이 맺히고 가슴 아프다. 2016년 12월 10일 16시 30분경 한 복집에서 볼 뽑고 17시 40분경 노래방 입구에서 볼 뽑고 구체적인 기록과 함께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다고도 적었습니다. 2014년 무렵 유 씨가 뇌종양의 일종인 청신경 종양으로 큰 수술을 받을 때도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고함 치듯 소리가 들려온다. 너 뇌종양이야?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왜 그렇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야만 하고 위로는 못할 망정 상처를 주는지. 작업할 때 소음이 심한 부서라 청력 저하로 힘들어하던 유 씨가 부서를 바꿔달라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막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혀. 이 정도 선에서만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했지 디테일하건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한지는 아무도. 야유의 사진 가운데 역시 옷을 입고 있는 선배 조모 씨. 유 씨는 조 씨에 대해선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냐. 성기 좀 그만 만지고 머리 좀 때리지 말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썼습니다. 인사팀 송모 차장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쓴 연차를 문제 삼거나 귀는 잘 들리냐 확인하면서 귀에 체온계를 강제로 꽂았다고 했습니다. 헤아베스트에서 일한 6년간 당했던 일들을 낱낱이 적은 유 씨는 쓰레기 같은 벌레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며 후배들에게 남긴 말로 글을 끝냈습니다. 얼마나 그 맺힌 응어리가 컸으면은 자기가 당했던 안 좋은 기억들만 얘기하고 그냥 그런 선택을 했겠나 저는 싶은 거죠. MBC 뉴스 김수구입니다. 회사 측은 가해자들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했지만 이들의 언행은 반성과 사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회사 조사에서도 비아냥과 조롱으로 답변을 대신하는가 하면 심지어 고인의 장례식장에서까지 막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억울한 가족들이 경찰을 찾아갔지만 이젠 증인들이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아베스틸의 조사 보고서. 가해자로 지목된 반장급 지모 씨에게 왜 여러 명 앞에서 옷을 벗겨 문신 검사를 했는지 묻자 지 씨는 그게 문제면 목욕탕을 못 가줘라고 답했습니다. 야유회의 알몸 사진은 공차고 더워서 물속에 들어가려고 벗은 것이지 자신이 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복됐던 볼뽀뽀 성추행에 대해선 어제도 우리 딸에게 뽀뽀해주고 왔는데 큰일 났네요 라고 했습니다. 지 씨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에 와서도 부하 직원들 앞에서 관짝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잘하라고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은 관짝에 들어가면 저렇게 안 되면 잘하라고 그 화장실에서. 또 다른 가해자 조모 씨는 성기를 반복해 만진 성추행에 대해 말수가 적은 고인을 살갑게 대하려 한 것이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노무법인은 보고서에 피해자의 수치심에 공감을 못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막 동생 욕을 하면서 죽으려면 곱게 죽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작년 1월 근로복지공단은 유 씨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했고 유족들은 지 씨와 조 씨를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오래전 일들이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회사 조사 당시에는 증언을 했던 동료들이 여전히 세아베스틸에 다니고 있어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증언을 하셔도 핵심적인 거에 대해서는 말을 회피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인류라도 알 수 있게 도움을 주셨어요. 가해자 지 씨는 MBC 취재진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선배 조 씨는 2018년 당시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을 시인했을 뿐 사실 잘못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과했던 이후요.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이상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 린처 사건으로 그거를 이용한 건지 잘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유족들은 최근 검찰에 재조사를 해달라며 항고장을 내고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끝이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술집,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초등학생 성착취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광주의 한 중학교 급식실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 중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휴대전화 주인은 학교에 사무용품을 납품하고 관리하는 업체 직원인 28살 남성 A씨로 드러났습니다. 구멍 뚫린 종이 상자에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영상을 녹화하는 수법으로 회사 거래처인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3곳, 평생교육기관 등 5곳을 돌며 몰래 촬영했습니다. 술집 화장실도 범행 장소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몰래 촬영한 영상은 60여 건, 피해자만 70여 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A씨가 SNS에서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몰래 촬영한 영상물은 SNS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마다 광주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는 평균 100여 건, 전문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불법 촬영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만큼 초범인 경우도 강하게 처벌하는 촬영 범죄자들은 그 행위 중독이라는 영역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치유 프로그램으로 해.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죄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서면 돌려차기 사건 이후에도 부산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숨겨진 동기를 파악해 범행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낮 KTX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여성은 얼굴을 다치고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시터기가 있을 수 없는 저기 화장실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이제 피해자분들 치료가 끝나야 피해자분 진술도 좀 듣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희가 좀 수사를 엄중하게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이 행인 3명을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60대 남성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크게 다쳐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관계 없는데 이 사람이 또 지나가서 붙이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묻지만 같다. 좀. 서면 돌려차기 사건, 동구 노래주점 폭행 사건 이후에도 부산에서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범죄들을 지난해부터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상대를 향한 무차별적 범행이라고 해서 모두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숨겨진 범행 동기를 파악해 세부적으로 분류해야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범죄들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막연한 공포심을 유발한다든가 아니면 선처를 받는다든가 그런 또 원인들이 강조되면서 약간 동정이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나 제3자를 향한 분풀이를 이유로 저지른 범죄는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925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상가복도를 걸어가는 여성. 갑자기 뒤편에서 무언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물건에 머리를 맞은 여성은 휘청거립니다. 한 남성이 내용물이 가득한 세제통을 던진 겁니다. 이후 성큼성큼 다가온 남성은 욕설과 협박까지 했습니다.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나대면 죽여버린다 하고 귀에다가 이제 속삭이고 갔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피해 여성과 남성은 처음 본 사이. 뇌진탕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포를 느낍니다. 그때 이제 막 묻지마 폭행 뒤돌려차기 나왔을 때여가지고 그 사건처럼 기절을 했다거나 그랬으면 어땠을까 되게 생각하면 아찔하죠. 이후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한 남성. 하지만 사건 이후 피해 여성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뒤쪽에 사람만 있어도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불구속 상태의 가해자가 찾아오진 않을까 이사까지 고민 중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찾아오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집도 이사하려고. 이렇게 별다른 동기가 없는 무차별 폭행은 올 상반기에만 500건 이상, 하루 평균 3건꼴로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없는 범죄인 만큼 낌새를 알아차리기도, 예방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묻지마치 이런 범죄는 피해자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단지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책임이 무거워야 된다는 생각이. 무차별 범죄를 별도로 유형화해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2021년 발의돼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제주 시내 한 건널목입니다. 노란 옷을 입은 남성이 건널목 중간에 멈춰서더니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다짜고짜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길에 엎어졌지만 이 남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대로 길을 건넙니다. 70대 할머니가 30대 남성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건 지난 16일 오전.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할머니는 전치 2주의 상처에도 보복이 두려워 곧바로 경찰에 신고조차 못했습니다. 30대 남성의 이른바 묻지마 폭행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횡단보도인데요. A씨는 지난 12일 이곳에서도 80대 할아버지를 폭행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녀가 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목격자를 찾기도 했습니다. 육지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 살해 사건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저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주변의 사례 입장에서 걱정이 됩니다. CCTV 분석을 통해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관광객들에게도 무차별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일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맞닥뜨린 10대 관광객을 폭행하고 사흘 뒤에는 한 마트 주차장에서 30대 관광객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피의자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는 등 그 행위가 중대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경찰은 피해를 입을 경우 빠른 수사를 위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여 명이 또래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폭행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찍은 영상이 SNS에 퍼졌는데요. 영상 속 학생들은 폭행의 수위가 강해질수록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 보도입니다. 여학생 한 명이 무리에 둘러싸여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또래로 보이는 가해 학생이 먼저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또 다른 학생들도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릅니다. 한 번 시작된 폭행은 멈출 줄 모르고 세게 때릴수록 환호성도 커집니다. 이 같은 집단 폭행이 있었던 건 지난달 21일 대낮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피해 학생 A양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야기하자며 A양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과 함께 나온 초등학생 한 명도 폭행당했습니다. A양이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또래들에게 둘러싸인 채 20분 넘게 이곳에서 집단 폭행 당했습니다. 현장엔 학생 수십 명이 더 있었지만 말리긴커녕 휴대전화로 맞는 장면을 촬영하고 더 때리라고 부추겼습니다. 폭행 장면은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이 촬영해 SNS 등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하고 그 다음에 5학년짜리 아이를 응급실 가가지고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폭행에 직접 가담한 초중등학생은 지금까지 확인된 수만 11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촉법 소년인 이들 대부분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인 가운데 교육당국도 자체조사에서 폭력 행위를 확인하고 진상조사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부산 진구의 한 골목입니다. 여성과 함께 걷던 한 남성 뒤쪽으로 또 다른 남성 2명이 따라붙습니다. 앞서가던 남성에게 말을 거는가 싶더니 갑자기 남성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목을 잡고 길바닥에 넘어뜨린 뒤 연신 주먹질을 하더니 발길질까지 합니다. 20대 남성 A씨는 계속된 폭행에 잠시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번화가와 가까워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가는 남성을 뒤쫓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사소하게 때리고 싸우는 게 하도 많아서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주먹을 쥐고 얼굴만 그래 있어 고개 가는 거고 이거는 그게 아니고 큰 싸움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성을 마구 때린 이들은 현금 20여만 원과 스마트폰을 빼앗은 뒤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경찰 치안센터에서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이 타고 달아난 오토바이를 추적했고 약 5시간 만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잡고 보니 폭행을 한 남성 2명뿐 아니라 A씨와 함께 있던 여성까지 같은 일당으로 모두 10대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공개 채팅방에 술을 마시자며 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A씨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강도 상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경기도의 한 상가 건물. 어두컴컴한 곳에서 누군가 싸움을 부추깁니다. 못 일어나는 학생을 심하게 다그칩니다. 싸움을 머뭇거리자 폭행과 욕설이 이어졌는데 싸움을 강요한 쪽, 강요당한 쪽 모두 중학교 3학년 동급생들이었습니다. 괴롭힘은 이날 4시간 넘게 지속됐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계속 시간이 끄니까 차라리 그냥 너네들이 싸워서 이긴 사람이 분할 수 있게. 폭행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CCTV가 없는 건물 내 계단으로 피해 학생을 불렀습니다. 더욱이 늦은 시각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폭행은 이틀 뒤에도 되풀이됐습니다. 수사 끝나고 학교 가는 날 제가 데리고 갔었거든요. 애들이 찾아와서 나와봐라 불안해서 학교 가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한 달 넘게 학교를 못 갔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3명.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는 출석 정지 5일에서 10일 징계를 내렸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 기준에 따라 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따져 10점에서 12점이 나왔고 전학, 학급 교체 다음으로 무거운 출석 정지 조치를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중 2명은 이미 1년째 학교에 안 나오는 상황. 그들에게는 사실상 처벌이 아닌 셈입니다. 제가 중심이 돼서 다른 애들도 그쪽에 모여서 자꾸 그런 상황들이 재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웃고 할부하고 다니고 피해자는 숨어 있고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폭행과 갈취 혐의로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피해 학생은 언제든 학교 주변에서 가해 학생을 만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서울 강남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 여성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법적인 맹점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간 화장실에 대한 방범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주석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피해 여성에 대한 추모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온라인 여성 모임이 대전 도시철도 시청역 출구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가 자진 철거한 뒤에도 헌화와 추모글 게시가 이어졌습니다. 열악한 화장실이 위치한 건물일수록 방범 상태도 허술합니다. CCTV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지은 지 오래된 원도심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술김에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술집 같은 데 가서 화장실 혼자 갈 때는 좀 무서워가지고 친구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가는 편이에요. 대전시가 유원지나 공원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 425세대의 조명 상태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을 뿐 자치단체나 경찰 차원의 민간 건물 화장실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일반 상가 화장실은 남녀 분리를 강제할 수 없는 법적인 맹점도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은 조금 차원이 틀다 보니까 행정자치부가 민간 건물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바꿔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너무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여성들이 일상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건 많은 정책이든 영역에서 호소를 했는데 이제서야 뒤늦게 이제 화장실의 공중화장실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과 불편, 불쾌함을 견디며 공용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 오, 이런 것도 관리 수사? 이것도 컬리에서 산 건데? 별게 다 있구나. 인생.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동지사의 한 직원이 파면됐습니다.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가 카메라 탐지기로 정기 점검을 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직원이 승진을 하는 등 후속 대응도 허술했습니다. 이영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LX 하동지사. 지난 2월 이 건물 여자 화장실 변기와 탈의실 창틀에서 작은 주사위 모양의 수상한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정육면체의 주사위 딱 주사위 모양이 바로 1cm 내외 정도? 이게 따랐어요. 경찰 수사 결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30대 남성 직원 A씨. A씨는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각각 한 대씩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닷새 동안 9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소속 기관이 몰래 카메라 탐지기로 불법 촬영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해당 분소는 탐지기 되고 이후에 일세 점검 지시가 있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상사의 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A씨 상관들의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처음 발견한 직원이 당시 지사장에게 이를 보여줬지만 지사장은 이를 몰래 카메라로 의심하지 않고 변기 안에 넣고 물을 내려 중요 증거물을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본부장은 A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지난 3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격 사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A씨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부터 후속 대응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LX 공사 측은 공사 규정에 따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A씨를 파면하고 하동 지사장에게 정직 1개월을, 경남본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